조선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은 누구일까요? 폭군의 대명사로 광기와 비극 그 자체인 바로 조선 제10대 임금 연산군 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연산군을 향락에 빠진 폭군으로 기억합니다. 궁궐을 기생과 연희로 가득 채우고 백성들의 피를 짜내며 살림을 무참히 숙청한 인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일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폭군 이상의 이야기가 보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비극적 죽음, 즉위 후 왕권을 둘러싼 훈구와 살림의 대립, 그리고 결국 권력과 복수심, 욕망이 뒤엉켜 조선을 피로 물들인 군주로의 변화. 오늘 우리는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494년 12월 24일 성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궁궐은 통곡 소리로 가득했고 세자 이용은 아버지의 시신 앞에 엎드려 오랜 시간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이제 19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이제는 아버지마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추스를 시간은 없었습니다. 조선의 제10대 임금으로 즉위해야 했습니다. 즉위식이 거행된 날 수백 명의 신하들이 새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한 골룡포를 입은 젊은 왕은 옥좌에 앉아 신하들의 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영광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5살의 어머니를 잃은 상처, 패비윤 씨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그리고 궁궐에서 자라며 느낀 불안과 결핍이 여전히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즉위 초기의 연산군은 의외로 개혁적이고 민생에 관심을 기울이는 군주였습니다. 가뭄과 홍수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조세를 감면하고 진율미를 풀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보고가 올라오면 직접 관리를 파견해 백성들의 실상을 파악하게 했고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을 구제했습니다. 또한 금난 정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통해 상인들의 횡포를 막고자 했고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궁중에는 시와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연산군은 총명했고 문예에 뛰어났습니다. 경전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했으며 시문과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활쏘기와 말타기에도 능했습니다. 백성들은 젊고 재능 있는 새 임금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성종께서 남기신 태평성대가 이어지겠구나. 사람들은 희망에 차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분위기는 그리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훈구 대신들과 사림 신하들은 끊임없이 대립했습니다. 훈구 대신들은 세조 때부터 왕실을 도와 공신이 된 가문 출신으로 현실 정치와 권력 유지에 능했습니다. 반면 사림 신하들은 성리학을 숭상하며 왕에게 도학 정치를 실현하라고 끊임없이 간언했습니다. 이들은 왕이라 할지라도 유교적 덕목을 실천해야 한다고 믿었고 왕의 잘못을 직언하는 것을 자신들의 의무로 여겼습니다. 훈구 대신들은 젊은 왕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전하 조정의 오랜 신하들의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현명하옵니다. 그들은 은근히 왕권을 제약하려 했습니다. 반면 사림 신하들은 왕에게 더욱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성군이 되셔야 합니다. 사사로운 욕망을 버리시고 백성을 위해 힘쓰소서. 간언은 끊이지 않았고 때로는 왕의 사생활까지 참견하는 듯 보였습니다. 양쪽 사이에서 갈등하던 연산군은 점차 신하들의 간언을 부담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인의 뜻이 그러하니 그리할라. 독선적인 태도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의 말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자신은 왕인데 왜 끊임없이 훈계를 들어야 하는가? 아버지 성종은 너그럽고 온화했지만 연산군은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억눌린 감정이 조금씩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여전히 백성을 돌보고 국정을 처리했습니다. 조정회의에 성실히 참석했고 신하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결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어쩌면 조금 까다로운 젊은 왕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태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궁궐 어딘가에서, 연산군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폭풍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1498년 연산군 즉위 4년째 되던 해에 조선 조정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오사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사관 김일손이 작성한 사초였습니다. 사초는 임금과 조정의 일을 기록하는 역사문서로 사관은 왕이라도 함부로 볼 수 없는 신성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김일손은 사초에 자신의 스승 김종직이 지은 조의제문을 실었습니다. 조의제문은 초나라 구런의 죽음을 애도하는 제문 형식을 빌린 글이었지만 실제로는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사림 신하들은 이를 잘못된 일로 여겼지만 감히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종직은 우회적으로 비판의 뜻을 담아 이 글을 지었고 제자 김일손은 이를 역사 기록에 남긴 것입니다. 훈구 대신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세조의 왕위 찬탈에 협력해 공신이 된 사람들이거나 그 후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자광, 이극돈 같은 훈구 대신들은 이를 역모로 몰아갔습니다. 사초의 선왕을 비방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이는 역적의 행위이옵니다. 그들은 연산군에게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연산군은 조의제문의 내용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조를 비판하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왕위 계승의 정통성 문제가 담겨 있었고 연산군 자신의 어머니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 씨는 폐비가 되어 사사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왕실의 정통성과 질서를 해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림들의 이러한 비판은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연산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김일손은 즉시 체포되었고 이미 죽은 김종직의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문관들은 가혹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모의했느냐? 이영모의 가담한 자들을 모두 대라. 김일손은 고문을 받으며 피를 토했지만 끝까지 이것이 영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과 훈구 대신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손은 능지처참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여러 조각으로 찢겨졌고 사지가 각 성문에 걸렸습니다. 이미 죽은 김종직은 부관참시되었습니다.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어 목을 베고 효수했습니다. 죽은 지 수년이 지난 스승을 다시 죽인 것입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일손과 가까웠던 사림 신하들이 대거 연루되었습니다. 권오복, 권경유, 이목, 허반 등 뛰어난 학자이자 관리들이 잇따라 체포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처형당했고 어떤 이는 유배되었으며 어떤 이는 삭탈관직되어 고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들의 가족도 화를 입었습니다. 아들과 조카들이 관직에서 쫓겨났고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관들은 더 이상 사초의 왕을 비판하는 내용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말을 조심했습니다. 특히 사림 신하들은 위축되었습니다. 한때 조정에서 성리학의 이상을 외치며 당당했던 그들은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침묵해야 했습니다. 무오사화는 연산군의 통치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간언을 견제의 시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그것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궁궐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 피바람은 점점 더 거세질 것이었습니다. 사화 이후 연산군의 행동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신하들의 말을 덜 듣게 되었고 자신의 뜻을 더욱 강하게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경연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했습니다. 경연은 왕이 신하들과 함께 경전을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는데 연산군은 이를 자신에 대한 훈계로 느꼈습니다. 또 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구나. 그는 종종 경연을 중단시켰고 참석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신하들은 걱정했습니다. 전하께서 예전과 다르십니다. 경연에도 자주 나오지 않으시고 신하들의 간언도 듣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감히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오사화의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역적으로 몰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 연산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 어머니의 죽음을 방조했거나 주도한 신하들에 대한 분노. 하지만 그는 아직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금기시했고 누구도 왕에게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혼란스러웠고 그 혼란은 점점 더 그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1504년 연산군 10년. 조선 역사에서 가장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갑자사화입니다. 이 사건은 연산군이 어머니 윤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우연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궁궐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그 서류들 속에는 패비 윤씨의 폐위와 사사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어머니는 왕비에서 폐위되었고 그 후 사약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수 대비와 조정 대신들이 관여했습니다. 어머니의 잘못은 있었지만 그것이 죽음까지 이어질 정도였을까? 연산군은 떨리는 손으로 계속 문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통곡이 궁궐을 울렸습니다. 5살에 이른 어머니, 궁궐 사람들이 입에 담지도 못하게 했던 어머니,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졌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슬픔은 곧 분노로 변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자들을 모두 찾아내라. 한 놈도 남김없이. 연산군의 명령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복수의 광풍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죽음에 직접 관여한 신하들이 색출되었습니다. 윤필상, 이세좌, 권주 등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20여 년 전 패비 윤씨의 사사를 주장했거나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그들의 무덤을 파헤쳐 부관 참시했습니다. 시신을 꺼내어 목을 베고 그 목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효수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극심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곤장을 쳤고 손톱을 뽑았으며 뜨거운 인두로 살을 찢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것을 인정하라. 다른 공모자들을 대라. 비명이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능지처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을 여러 조각으로 찢어 죽이는 가장 잔혹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연산군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수대비에게도 향했습니다. 인수대비는 성종의 어머니이자 연산군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윤씨의 폐위와 사사를 강력히 주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대비의 처소로 찾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비마마께서 어머니를 죽이셨소. 인수대비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왕후의 자리를 욕되게 한 것은 윤씨 스스로였다. 나는 왕실과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했을 뿐이다. 연산군은 격분했습니다.
연산군은 인수대비를 머리로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사화의 범위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그 시기에 조정에 있었던 신하들도 처벌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연루 의심이 있으면 잡혀왔습니다. 국문장은 매일 비명으로 가득했고 피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관련자의 가족들도 화를 입었습니다. 아들과 손자들이 관직에서 쫓겨났고 재산이 몰수되었으며 심한 경우 노비가 되었습니다. 갑자사화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처형된 사람만 수십 명, 유배되거나 삭탈관직된 사람은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그들과 연결된 가족, 친척, 지인까지 합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수천 명이 넘었습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고 조정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신하들은 매일 아침 궁궐에 나갈 때 가족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로 왕의 노여움을 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왕의 비위를 거스르는 말을 하면 혹은 우연히 과거에 패비윤 씨와 관련된 일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날로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화의 와중에 연산군은 어머니를 복권시키려 했습니다. 패비윤 씨를 다시 왕비로 추승하려 한 것입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전하, 이미 폐위된 분을 다시 왕비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선례도 없거니와 왕실의 법도에 어긋나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강행했습니다. 어머니는 제헌왕후라는 시호를 받고 왕비로 복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했지만 어머니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산군의 마음속에는 더 큰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복수로 인한 죄책감과 혼란을 잊기 위해 그는 쾌락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고 오직 쾌락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술을 마시고 여인들과 어울렸습니다. 낮에는 사냥을 하거나 연회를 열었습니다. 국정은 방치되었고 신하들의 보고는 쌓여만 갔습니다. 연산군은 전국에 채홍사를 보냈습니다. 채홍사는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 궁궐로 데려오는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미인을 수소문했습니다. 15도 안 된 어린 소녀부터 기혼 여성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미인이라는 소문이 나면 신분을 막론하고 끌려갔습니다. 백성들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딸을 둔 부모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채홍사가 우리 마을에 온다더라. 소문만 들려도 사람들은 딸을 숨기려 했습니다. 어떤 부모는 딸을 산속 깊은 절에 보냈고 어떤 부모는 서둘러 혼인을 시켰습니다. 일부러 얼굴에 흉터를 내거나 옷을 남루하게 입혀 추하게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홍사의 손길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이장이나 아전들을 협박해 미인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거부하면 그 가족 전체가 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곤장을 맞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딸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궐로 끌려온 여인들은 기생이나 궁녀가 되어 왕을 시중들어야 했습니다. 궁궐은 매일 밤 연회장이 되었습니다. 운평이라는 이름의 연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생과 궁녀들이 밤새도록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연산군은 술을 마시며 그 광경을 즐겼습니다. 여인들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춤을 추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동작이 느려지거나 노래를 틀리면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더 신나게 춤춰라. 노래를 크게 불러라. 감시하는 내관들이 소리쳤습니다. 여인들은 발이 부르트고 목이 쉬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과로로 쓰러져 그대로 죽기도 했습니다. 대신들도 연회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연산군은 신하들을 연회에 불러 술을 마시게 하고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혀 춤을 추게 했습니다.
나이든 대신이 어릿광대처럼 꾸며져 춤을 추면 연산군은 크게 웃었습니다. 더 재미있게 춰보라. 신하들은 굴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거부하면 왕의 노여움을 사서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연산군의 총애를 받는 애첩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장녹수였습니다. 장녹수는 원래 기생 출신이었으나 뛰어난 미모와 재치로 왕의 총애를 독차지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애첩이 아니라 궁중의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그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었고 그녀가 추천하는 사람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장녹수는 새로운 기생을 추천하거나 여인을 끌어오는 일에도 관여했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을 아련하기 전에 먼저 장녹수에게 뇌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야 왕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생 출신의 여인이 조정을 좌지우지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연산군은 사냥에도 탐닉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사냥을 자주 벌였습니다. 경복궁 근처를 사냥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금표를 세워 일반 백성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그 구역 안에 살던 수천 가구가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대대로 살던 집과 땅을 잃은 사람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집을 빼앗긴 노인과 어린아이들은 추위에 떨며 떠돌아야 했습니다. 사냥터 안에 짐승들이 부족하면 백성들의 가축까지 빼앗아 사냥감으로 삼았습니다. 농사에 필수적인 소와 말까지 끌고 갔습니다. 농민들은 울며 말했습니다. 소를 빼앗기면 밭을 어떻게 갈란 말입니까? 하지만 관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이다. 거역하면 역적으로 다스린다. 연산군은 사냥을 나갈 때 거리를 지나는 백성을 불러 세워 춤을 추게 했습니다. 길을 가던 노인이나 부녀자를 불러 세우고 춤을 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거부하면 곤장을 쳤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행차가 있다는 소문만 들으면 숨어야 했습니다. 길거리는 텅 비었고 사람들은 집 안에 숨어 숨죽이며 왕의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향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연산군은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래의 세금에 각종 명목의 추가 세금이 더해졌습니다. 곡물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미 흉년이 들어 바칠 것이 없는 백성들에게서도 쥐어짜냈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면 가혹한 처벌이 기다렸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집이 불태워지고 가족이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어떤 마을은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망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논밭은 황폐해졌고 버려진 집들만 남았습니다. 부역도 극심했습니다. 궁궐의 건축과 토목 공사에 백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새로운 궁궐과 정자를 짓고 사냥터를 확장했습니다. 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은 제대로 된 보수도 받지 못한 채 혹독하게 일해야 했습니다. 중노동으로 쓰러져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거리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널렸습니다. 추운 겨울날 길가에 얼어 죽은 노인과 어린아이의 시신이 방치되었습니다. 관아에서는 시신을 거둘 여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들개들이 시신을 뜯어먹는 끔찍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농민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세금과 부역으로 농사 지을 시간도 없었고 수확한 곡식은 모두 빼앗겼습니다. 결국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 도적이 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도적대가 출몰했습니다. 그들은 관아를 습격하고 부유한 양반의 집을 털었습니다. 사회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길거리에서 주막에서 우물가에서 왕을 저주했습니다. 저 폭군이 언제 죽을까? 저런 왕이 어디 있나? 나라가 망하는구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흥청이 먼저 들어온다더라. 기생 무리를 흥청이라 불렀는데 궁궐이 흥청으로 가득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은 집안을 파괴하는 도적이다. 민심은 완전히 왕을 떠났습니다. 조정의 신하들도 절망했습니다. 간언을 하면 죽고 침묵하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충직한 신하들은 눈물을 흘리며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이대로 가시면 나라가 망하옵니다.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사옵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소서. 하지만 연산군은 그런 신하들을 역적으로 몰아 처형했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이 단체로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의 폭정을 멈추소서. 연산군은 격분했습니다. 감히 과인에게 반항하느냐? 성균관의 유생들을 모두 쫓아냈고 성균관 자체를 폐쇄해버렸습니다. 조선이 건국 이래 중시해온 교육과 학문의 전당을 왕이 직접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연산군은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말을 한 사람은 누구든 처벌했습니다. 언문 사용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한글로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나돌자 아예 한글 사용 자체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훈민정음이 폭군에 의해 금지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궁궐은 점점 더 현실과 동떨어진 환락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술과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궁궐 밖 백성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죽어갔습니다. 왕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알았다 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다음 연회, 다음 사냥, 다음 쾌락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시기 연산군의 정신 상태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격분했고 변덕이 심했습니다. 아침에 총애하던 신하를 저녁에 처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왕 앞에서 항상 긴장해야 했고 무슨 말을 할지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밤이면 연산군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나 울며 손을 내미는 꿈, 피로 물든 궁궐에서 죽은 신하들이 자신을 노려보는 꿈.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술을 마셔야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향락의 늪에 빠져들었고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절규했고 신하들은 절망했으며 나라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반정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506년 조선의 수도 한양은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밤이면 궁궐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아침이면 누군가의 집에 관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영모라는 죄목으로 왕을 비방했다는 죄목으로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이미 10년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젊은 왕의 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광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특히 1504년 갑자사화 이후 궁궐은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갑자사화는 연산군이 자신의 생모인 패비윤 씨의 죽음에 연루된 신하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20년도 더 지난 일이었지만 연산군은 집요하게 관련자들을 찾아내 죽였습니다. 직접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친척, 심지어 친구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피로 물들었고 귀양 가는 죄인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원종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중종 반정의 핵심 인물이 될 인물이었지만 당시에는 그저 불안에 떠는 한 명의 신하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집 서재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가면 조선이 망한다. 백성이 죽어가고 나라가 무너진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이미 환갑을 넘긴 노신이었습니다.
세조, 예종, 성종을 섬기며 평생을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조정에서는 올곧은 언행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섬겨야 할 왕은 폭군이었습니다. 그의 충성은 왕에게 향해야 하는가 아니면 나라와 백성에게 향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성희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문신으로서 학식이 깊고 원칙이 확고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 앞에서 그의 원칙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이 잘못을 지적하면 죽음뿐이었습니다. 간언을 올리던 신하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죽임을 당했고 어떤 이는 귀양을 갔으며 어떤 이는 스스로 벼슬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순정은 가장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왕실의 일을 관장하는 높은 지위에 있었기에 연산군의 광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왕은 밤마다 기생들을 불러 연회를 벌였고 술에 취해 신하들을 모욕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곤장을 치고 화가 나면 죽였습니다. 궁녀들은 공포에 떨었고 환관들은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유순정은 연산군이 취중에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인은 왕이다. 이 나라의 모든 것이 과인의 것이다. 백성도 신하도 재물도 여자도 모두 과인의 것이다. 누가 감히 과인을 거역하는가? 그 말을 들으며 유순정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대로 두면 조선은 정말로 망할 것이라고. 하지만 반정을 논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왕을 폐위시킨다는 것은 천지를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왕은 하늘이 내린 존재였습니다. 왕에게 칼을 겨눈다는 것은 곧 하늘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삼족이 멸문당하고 역사에 영원히 역적으로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1506년 여름 세 사람은 우연을 가장에 만났습니다. 박원종의 별장이었습니다. 한양 밖 한적한 곳에 있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깊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시국을 한탄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백성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박원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만약 말입니다. 지금의 왕이 아닌 다른 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들은 역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희안이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진성대군을 생각해 봅니다. 진성대군은 성종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이복동생이었지만 성품이 정반대였습니다.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했으며 백성들을 아꼈습니다. 궁궐 밖에서 백성들과 어울리기를 즐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밀히 쌀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유순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성대군이라면 아마도 성종대왕의 시대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성종시대는 조선의 황금기였습니다. 법이 바로 섰고 백성이 편안했으며 학문이 융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인 연산군은 모든 것을 망쳐놓았습니다. 박원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반정입니다. 폭군을 몰아내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하지만 말은 쉬웠지만 실행은 어려웠습니다. 궁궐의 경비는 삼엄했고 연산군의 친위대는 충성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계획이 조금이라도 새어나가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기색이 보이면 즉시 고문하고 처형했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세 사람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만날 때마다 다른 장소를 택했습니다. 한 번은 깊은 산속의 암자였고, 한 번은 한강변의 빈 창고였으며, 한 번은 폐허가 된 양반집이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조정에 나가 왕 앞에 고개를 숙였고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반정을 계획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었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원종은 은밀히 궁궐 수비대의 장교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시국을 한탄하는 것으로 시작해 점차 그들의 마음을 떠보았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겠소. 백성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지 않소? 놀랍게도 많은 장교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들도 연산군의 폭정에 지쳐 있었습니다. 군사들은 제대로 된 급료도 받지 못했고 훈련은 소홀했으며 왕은 그들을 단지 자신의 폭정을 지키는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폭군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까? 박원종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나라를 바로잡을 기회가 온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소? 장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나둘씩 동지가 모였습니다. 장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군사들도 궁궐의 관리들도 심지어 일부 환관들까지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밀고자가 연산군에게 고했습니다. 박원종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산군은 즉시 박원종을 불렀습니다. 궁궐로 들어가는 박원종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계획이 발각되었는가? 이제 끝인가? 하지만 그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연산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경이 요즘 밤에 자주 외출한다던데 무슨 일인가? 박원종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늙은 신하의 병환 때문입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해 산책을 하곤 합니다. 전하를 모시는 몸으로 건강을 잃을까 걱정되어 약을 구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은 그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박원종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왕을 마주 보았습니다. 마침내 연산군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가거라. 하지만 조심하도록. 궁궐을 나온 박원종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마터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었고 계획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원종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위험한 일을 할 것이요.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셔야 합니까? 그냥 조용히 사시면 안 됩니까? 박원종이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나라를 섬겼소.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조정에서 올곧게 일했소.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무너지고 있소. 내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후세에 무슨 낯으로 내 자손들을 보겠소? 그대의 할아버지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할 수는 없소. 성희안도 가족들과 작별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구나. 폭군이 없는 백성이 편안한 세상을 말이다. 어린 손자는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순정은 유서를 썼습니다. 붓을 들고 종이 앞에 앉았지만 처음 한 글자를 쓰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나는 역적이 되어 죽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왕에 대한 충성과 나라에 대한 충성 사이에서 나는 나라를 택한다. 후세 사람들이 나를 역적으로 부를지 영웅으로 부를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내 양심은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유서를 책상 위에 놓고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달이 없어 어둠이 깊은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주요 인물들이 모였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그리고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수십 명의 신하와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박원종이 말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일 새벽 우리는 궁궐로 진격합니다. 성공하면 나라를 구하고 실패하면 역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두려우십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희안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욕심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유순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성대군께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그분까지 연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후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반정군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준비를 했습니다. 갑옷을 입었고 칼을 찼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았습니다. 어린 자식들은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한 노장군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하거든 이것을 기억하거라. 할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다 죽은 것이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러워하거라. 그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별들만이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정군은 약속된 장소에 모였습니다. 수백 명의 군사가 조용히 집결했습니다.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 말의 발굽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모두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박원종이 말 위에 올라 군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성공하면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고 실패하면 역적으로 죽는다. 두려운가? 군사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출발한다. 박원종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반정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조용했고 아직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금 이 순간 역사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복궁이 가까워졌습니다. 궁궐의 높은 성벽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로 보였습니다. 반정군은 말에서 내려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국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지기들이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밤중에 무슨? 하지만 이미 포섭된 장교가 말했습니다. 문을 열어라. 우리는 폭군을 제거하러 왔다. 문지기들은 당황했지만 장교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소리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반정군이 궁궐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역적들이다. 왕을 지켜라. 일부 충성스러운 근위병들이 저항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소리가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큰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군사들이 이미 마음으로 연산군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러서라. 우리는 폭군을 제거하러 왔을 뿐 너희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다.
반정군이 외쳤습니다. 근위병들은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저항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어떤 근위병은 아예 반정군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은 침전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밤새 연회를 벌이고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기생들이 잠들어 있었고 방 안은 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궁궐의 소란 소리에 그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는 잠옷차림으로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리는 어지러웠고 눈은 제대로 떠지지 않았습니다. 내관이 황급히 들어와 외쳤습니다. 전하, 역적들이 궁궐을 침입했습니다. 반정군입니다. 연산군은 순간 술이 깼습니다. 반정? 누가 감히? 과인의 근위대는 어디 있느냐? 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근위대가 저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는 반정군에 합류했습니다. 연산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나가서 막아라. 그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반정군이 침전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연산군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때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왕이 이제는 구석에 몰린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과인은 왕이다. 감히 왕에게 칼을 겨누느냐? 그가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원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왕이 아니다. 폭군일 뿐이다.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나라를 망치고 신하들을 학살한 죄인이다. 연산군은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냐? 과인은 왕이다. 왕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영모다. 하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반정군은 연산군을 끌어냈습니다. 그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잠옷차림으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궁궐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궁녀들과 내관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 앞에서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왕이 이제는 초라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은 궁궐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에는 반정군이 둘러섰고 멀리서 궁녀들과 내관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원종이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폭군 연산군을 폐위한다. 진성대군을 새 왕으로 옹립한다. 주변의 군사들과 신하들이 외쳤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환호성이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성대군은 자신의 저택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박원종이 보낸 은밀한 전갈에 오늘 밤 큰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궁궐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그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원종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갑옷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흘렀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대군마마 반정이 성공했습니다. 이제 궁궐로 가셔야 합니다. 진성대군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은? 연산군은 어찌 되었습니까? 박원종이 대답했습니다. 폐위되어 서인이 되었습니다. 목숨은 보전되었습니다. 진성대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형제이면서도 폭군이었던 사람.
미워해야 하는지 동정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제가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진성대군이 물었습니다. 그는 평생 왕이 되기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학문을 즐기고 백성들을 돕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라의 운명이 그의 어깨에 놓였습니다. 박원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군마마 아니 전하. 지금 조선에는 전하가 필요합니다. 백성들이 전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폭정으로 신음하던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전하뿐입니다. 진성대군은 긴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늘이 제게 이 책임을 주셨다면 감당하겠습니다. 진성대군이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새벽 햇살이 궁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반정군과 신하들이 길 양옆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새 왕을 맞이했습니다. 전하 만세.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궁궐 마당에는 여전히 연산군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진성대군은 그를 보았습니다. 형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산군의 눈에는 분노와 굴욕이 가득했고 진성대군의 눈에는 연민과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이미 흘러갔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진성대군, 이제 중종은 옥좌에 올랐습니다. 근정전의 높은 자리에 앉아 신하들의 절을 받았습니다. 폐위된 연산군을 어찌할까? 중종이 물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는 죽여야 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유배를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종이 결정했습니다. 형제의 정을 생각해 목숨은 살려주겠습니다. 하지만 궁궐에 둘 수는 없습니다. 교동도로 유배 보내도록 하십시오. 신하들이 절을 했습니다. 전하의 은혜가 크십니다. 연산군은 궁궐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거리에 늘어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돌을 던졌고 어떤 이는 욕을 퍼부었습니다. 폭군, 백성을 괴롭힌 죄인. 연산군은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한때 그가 누리던 권력과 영화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교동도로 가는 배 위에서 연산군은 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멀어져 가는 도성,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인지 후회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중종은 첫 조회를 열었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중종이 말했습니다. 과인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선왕 성종대왕의 시대를 다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경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신하들이 감격해서 절을 했습니다. 전하의 뜻만으로도 백성들이 희망을 얻었습니다. 신들도 목숨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중종은 즉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연산군 시절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켰고 유배 갔던 신하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무리하게 거둔 세금을 돌려주고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궁궐 밖에서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폭군이 물러났다. 새로운 왕께서 오셨다. 환호성이 한양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어떤 백성은 길에서 춤을 췄고 어떤 백성은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한 늙은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날을 보기 위해 살아왔소. 10년 동안, 아니 더 오래 고통받았소. 자식이 굶어 죽고 밭을 빼앗기고 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소.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이는구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소. 한 젊은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궁궐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제 좋은 세상에서 자랄 수 있겠구나.
폭군의 그림자가 없는 세상에서 말이야. 그녀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기억하렴. 오늘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주어진 날이란다. 상인들도 기뻐했습니다. 연산군 시절에는 마음대로 재물을 빼앗겼고 억울한 죄목으로 가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이제 정당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겠소. 법이 바로 서면 우리도 살 수 있소.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학자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산군 시절에는 조금이라도 바른 말을 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목숨을 잃었고 책은 불태워졌으며 학문은 탄압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학문을 할 수 있겠구나. 한 노학자가 말했습니다. 성리학을 연구하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논하고 올바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겠어. 반정에 참여했던 신하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성공의 기쁨과 함께 지난 몇 달간의 긴장이 풀리면서 무거운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박원종은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울면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돌아오셨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안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소. 나라를 구했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숨을 걸었던 일이었습니다. 실패했다면 지금쯤 온 가족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조선은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성희아는 손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기억하거라. 오늘 할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앞으로 너도 살면서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옳은 것을 선택하거라. 비록 그것이 어렵고 위험하더라도. 유순정은 자신이 쓴 유서를 꺼내보았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유서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태웠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 역적으로 기억될까 아니면 나라를 구한 충신으로 기억될까?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가가 아니라 실제로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교동도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연산군이 병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배 생활의 충격과 스트레스로 몸이 급격히 쇠약해졌다고 했습니다. 중종은 의원을 보냈지만 연산군은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과인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치료해서 무엇하겠는가? 1506년 11월 연산군은 교동도의 작은 집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31세의 짧은 생애였습니다. 임종을 지킨 사람은 몇 명의 관리와 하인뿐이었습니다. 한때 절대 권력을 누렸던 왕의 마지막은 쓸쓸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중종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폭군이었지만 왕족으로서 예를 갖춰 장례를 치르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전하, 그는 폐위된 죄인입니다. 왕의 예로 장례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연산군은 간소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왕릉이 아닌 일반 무덤에 묻혔습니다. 묘비에는 연산군지묘라고만 새겨졌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모두 사라지고 역사에는 폭군으로만 기억되었습니다. 한편 조선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중종은 성종시대의 신하들을 다시 불러들였고 법을 정비했으며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주었고 파괴된 성균관과 향교를 다시 세웠습니다. 백성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시장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왔고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밤에는 더 이상 궁궐에서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아침에는 관군이 집에 들이닥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연산군 이융 1476년에 태어나 1506년에 죽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왕이었고 폭군이었으며
결국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군주 중 한 명으로 기억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경고입니다. 권력은 책임을 동반해야 하고 상처는 치유되어야 하며 복수와 욕망은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교동도의 무덤은 처음에 그곳에 있었으나 이후 서울 방학동으로 이장되었습니다. 관리되지 않아 초라하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끔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 무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묻힌 사람이 정말 조선의 왕이었을까?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을까? 바람이 불어옵니다. 차갑고 쓸쓸한 바람입니다. 무덤 위에 풀잎들이 흔들립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월은 흐르고 역사는 계속되지만 이곳의 무덤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연산군의 마지막 안식처로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의 종착점으로 말입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상처받은 인간에게 권력을 맡겼을 때 그 끝은 어디로 향하는가? 이 질문은 500년 전 조선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물음입니다. 지금까지 연산군 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